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에는 한국에서 워런 버핏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계의 슈카. 네, 채널에 가보시면 알아요. 네, 우리 디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디피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피님의 채널이 왜 안 떴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떴나 봐요. 원래 진국은 안 뜬대요. 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넷플릭스 투자하실 분들은 디피님 채널에 가셔가지고 그 넷플릭스 분석하는 걸 보시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얘기 딱 들어보면 정리 다 돼요. 정리 다 되고 오케이 뭐 지금 뭐 밸류에이션은 뭐 하염없이 떨어져 있으니까 얘기 딱 들으니까 사도 되겠는 걸?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최근에 주가 하도 많이 빠져서. 그런데 그거를 들으시면은 슈카가 재림했구나. 이 DP 채널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너무 과분하신데요? 진짜 재밌어요. 매기는 진짜 재밌는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투자를 한 19년째 해오고 있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징크스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징크스가 제가 사면 떨어져요.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많이 떨어져요. 저는 평균적으로 지금 19년 동안 제가 사고 나서 제가 산 가격에서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회사가 처음 처음 시점에서. 아니요, 평균 가격에서. 처음 산 시점이면 괜찮아요. 평균 가격에서 그냥 산 가격에서 평균가에서 조금 저보다는 조금 그렇죠. 분이시네요. 상급이시네요. 상급.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회사가 5개가 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채널에서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각방꿀이라고 불러요. 각도의 반대로 하면 꿀이다. 왜 말하는 것마다 거꾸로 된다. 저도 사기만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면 빠지는 거죠 뭐.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렇게 분할 매수 전략이죠. 무조건. 그죠. 저도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봤어요. 전 원래 분할 매수를 하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이 처음에 이제 10을 살라는 마음가짐을 할 때마다 10분의 1만 사고 떨어지면 10분의 9를 사봤거든요. 네. 사고 또 떨어져.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계시다. 이건 누군가가 나를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하셨구나. 처음에 포트폴리오에 담으실 때 제가 이제 채널에 가서 재미나게 아주 재미나게 들었던 것 중에 전 개인들이 이거 들으셔서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일부 한 3%에서 5% 정도 필수제를 사놓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몇 달 있다 더 많이 산다. 그죠. 그런 전법. 네. 그죠. 이게 나중에 급등하더라도 배가 안 아픈 정도는 빨리 사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나눠서 사거든요. 이제 그래야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도 조금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내 얘기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그래요. 저희 고객 계좌들은 워낙 그 계좌 합치면 계좌 사이즈가 되니까 어떤 종목을 살 때 나눠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 뭐 1조 이하 5천억 이하는 어쩔 수 없거든요. 나눠서 사야 돼요. 하루에 다 살 수가 없고 하루에 사면 제가 가격을 밀어 올리니까 고점 잡는 당일 고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개인 계좌 같은 경우는 흥분되면 사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제일 높아. 그렇죠. 항상 제일 높아 단가. 흥분하면 안 돼. 흥분을 낮추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사놓고 조금 되씹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본능과 너무 반대라서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항상 손가락은 먼저 나가 있더라고요. 손가락은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샘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령을 보내는 거. 그죠. 사실은 그 샘플링을 안 사면 또 조사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조사와 매수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하고 매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시작할 때 매수를 같이 해요. 원칙은 그거잖아. 조사를 다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내 손에 안 들어오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죠. 살피질 않아. 어차피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어차피 난 다 사고 그때부터 조사 시작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내 수년의 경험상 물리면 더 열심히 하고. 그죠. 물렸을 때부터가 진짜 조사죠. 그때부터가 진정한 리서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냥 어차피 내가 이런 성격인 거 아니까 그냥 조사 시작할 때부터 사자라고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조사 시작하면서부터 사기 시작해요. 조사를
깊게 하면 할수록 비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조금씩 계속 사니까. 예, 그리고 하다가 멈추면 그냥 말고. 맞아.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사놓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건 보곤 하죠. 아무리 그래도 뭐 싼 주식을 사니까 그 정도는 싼 주식이라고 판단되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막 더 열심히 더 깊이 막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막 전화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막 이렇게 이제 2중 3중에 검토를 하는 거는 결국 사놓으면 하게 되고 물리면 진짜 깊이 하게 되고.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으면 더 사고. 아, 그렇죠. 틀린 게 아니었어. 예, 맞았어. 그죠. 네. 근데 그래도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아서 더 샀는데도 항상 떨어져서 네.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두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 모두 다 이게 내가 사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9년 동안 그래왔고요. 본인이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이렇게 뭐 자책하거나 이게 난 주식이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난 정말 재능이 없구나. 근데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저만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다 재능이 없어. 그렇죠. 재능은 원래 없었어.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듣다 보시면 야 이렇게 되게 투자를 못하는 것 같다 하는데 사실은 투자를 정말로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미지를 그려놓는 것처럼 멋진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개인적인 삶을 사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이제 19년 전에 3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 돈, 저희 어머니가 공짜는 돈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중간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넣고 그 뒤로 더 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요. 네. 그게 어쨌든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이룰 정도는 되니까 저처럼 이런 사자마자 떨어지는 징크스가 계속 발생한 사람들조차 네. 이제 오래 투자하고 그냥 좋은 방향성으로 투자하다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은 6월 말 기준으로 거의 많은 분들이 샀다가 지금 왕창 다 물려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사놓고 물리는데 보통 물려서 어느 정도 기간 갖고 가보셨어요? 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 뭐 물리고 안 물리고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면은 한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은 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을 들고 있고 가장 오래 들고 있었던 게 한 7, 8년 정도 들고 있었던 주식도 있고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까지 빠졌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경험? 아, 뭐 반토막 이하도 엄청 많죠. 반토막 이하도 그냥 한 개, 두 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손절을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아, 그죠. 손절이 있나요? 그치, 내 인생에 손절은 네, 없다. 손절 없어요. 그 떨어져서 판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회사를 매각한 적은 당연히 있는데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매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회사도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팔아야죠. 근데 그거는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안 좋아졌기 때문인 거고 내가 리서치를 잘못했기 때문인 거고 그렇지. 예, 손절이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투자법이 통하는 투자법이 있지만 네. 저처럼 이제 오래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30% 이하면 손절이다. 기계적 손절, 네, 기관 같은 데서 하는 거. 네, 보통 그런 거 한 10%, 20% 잡잖아요. 네네. 저는 10%, 20%로 잡으면 제가 샀던 모든 회사는 다 손절했었어요. 진짜로. 거의 한 개, 두 개 남나? 30%로 가도 4, 5개밖에 안 남아요. 네, 제가 샀던 모든 회사는 손절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결과는 좋았다. 네, 결과는 그래도 이제 제 투자금이 1,300만 원이었고 지금은 경제적 자유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죠. 네. 제가 사실 디피님 부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에 다들 물려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럼 최장 지금 물려 있었던 기간으로 최장은 한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제가 벌기 전까지. 물려 있었던 기간을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 2, 3년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인 2, 3년 상태에서 플러스 상태 마이너스 상태에서 2, 3년. 네, 그러니까 제가 산 금액에서 마이너스에서 2, 3년은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징하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면 이상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압도적인 뭐가 자꾸 느껴지네요. 압도적인 포스.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좋진 않아. 이게 막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운은 분명 아니에요. 네. 저는 분명 이게
그냥 일반 개인에 더 가까운 기운. 네. 나는 왜 하면 안 될까? 네. 뭐 이런 기운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네. 좋은 회사라도 버틴 거고, 그렇죠. 회사도 계속 잘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DP님이 강조하시는 게 내 돈을 맡겼을 때 그 회사가 경영을 정말 잘할 건지 경영자가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 되게 독특하고 독창적이에요. 네.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버넌스 때문에 잠깐 아, 얘기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뭐 그 회사 사주가 어떠냐 네. 이런 얘기 들 하거든요. 아, 그죠.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스24가 있고 미국에 아마존이 있잖아요. 네. 같은 사업 모델로 시작했다는 거죠. 똑같았죠. 지금은 예스24고 아마존이거든요. 네. 뭐가 차이 날까라고 보면 예스24 너무 좋은 회사고 네. 뭐 저같이 이제 개인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회사지만 네. 야, 아마존이라는 이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땐 사실 경영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회사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경영진이 어떤 경영진이냐 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네. 이게 회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사면 3년에서 5년, 길면 막 7년 이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변하는 그런 시점들을 수익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 변하는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못 했었던 게 사회생활 나오기 전에 그냥 교과서나 이런 걸로 이제 책으로나 이런 걸로 이제 기업을 보다 보면 기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실제로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고 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가장 큰 의사결정자인 대표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같이 가져가려면 기업의 대표가 기업의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저랑 친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가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이 회사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대표가 이런 것만 하면 더 좋아질 텐데 아, 너무 아쉽다. 내가 이런 거 조언해 보면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마라.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분은 그 업에서 그렇게 오래 대표로서 그 업만 보고 있는 사람이 방금 투자한 사람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조차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투자 안 하는 게 맞다. 내가 어쨌든 아무리 똑똑한 나라고 하더라도 고민의 깊이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네.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그 산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 깊이의 고민을 한 사람이 나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예, 절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미국 회사를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아, 농담입니다. 아, 맞다. 지금 개인 포트폴리오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게 네. 이제 몇 년도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었죠? 제가 20살 정도부터 시작을 했죠. 네. 네. 20살부터 그러니까 지금 17년 정도. 지금 19년 투자했습니다. 이제 19년. 네, 이제 네네네. 19년째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처음은 한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할 때는 한국 주식을 투자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기업 분석을 한 거 보니까 한국 주식은 거의 안 하시는 것처럼 그죠.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미국 주식이 절반 정도 되고요. 네. 한국 주식이 한 20%, 어. 30%는 다른 해외 다른 영어권 국가들, 예를 들면 뭐 어. 유럽이나 뭐 홍콩이나 호주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하는 게 굉장히 오히려 많은 사람들 언어 장벽이라든가 뭐 자료를 못 얻는다든가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회사에 전화도 못 해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한국 투자도 해보셨으니까 한국 투자하고 해외 투자를 다 해보신 분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그런 말씀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 전화도 못 해보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저는 너무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싫었던 건 뭐냐면 전화를 하면 더 알려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공정공시라고 해서 주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같아야 되고 시차가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비록 과거보단 지금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전화를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숫자 빼고는 알려주죠. 네. 네, 숫자는 절대 안 알려주고요. 예. 근데 뭐 과거에는 숫자도 되게 디테일하게 맞아요. 예, 미리미리 알려줬고요.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겠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숫자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미국도 어딘가에는 뭐 친한 사람들끼리 뭔가 거래가 되는 게 있겠지만 비중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은 누구나 전화했을 때 내부자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웬만큼 친해도 내부자 정보를 모른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이 내부자 정보에 접근이 힘들고 전화를 할 필요 없는 미국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투자 정보가 훨씬 더 많이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훨씬 더 많이 개방돼 있죠. 그리고 개방되는 시점조차 거의 그냥 공개되는 시점이 항상 동일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어떤 대표가 회사의 주요 상황을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으면 이 인터뷰를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의 시점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그 인터뷰를 어디서 했는지 막 소문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알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요, 회사의 주요 정보를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요, 그걸 바로 공시해야 돼요. SEC에 그 정보를 바로 공시해서 링크를 달아서 누구든 공시해서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인터뷰한 것조차도 네. 어디 무슨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 맞아요. 것들을, 네, 그래서 이 시점을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 같이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영어가. 영어가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아닌가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왜? 네, 어릴 때부터 했는데 영어를 못 하겠어요. 야, 그 DP님이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네. 아니요, 저 정말 영어를 못해.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또 우리의 구글님이 네.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라고 네. 이제 구글 번역기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 주셔서 이제 웬만한 영어 사이트는 다 한글로 볼 수 있고 번역도 실시간으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 번역기를 잘 사용하신다면 네. 그 SEC 공시는 다 구글 번역기로 돌아가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사용하시면 뭐 언어 장벽도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한국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로직이 좀 단순하다. 그러니까 단순하다기보단 한국 투자할 때 제가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는 감정은 나 여기 주담이랑 안 친하고 여기 내부자 정보를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면 미국은 그 의심의 여지가 저는 훨씬 낮아요. 네. 미국에 투자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다. 네, 개인들이 정보를 접근하는데 그냥 기관들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아니 그러면 네.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큰 기업 투자는 너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중소형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S&P는 대기업이 500개인데 네네네. 뭐 러셀은 2,000개, 중소형이 2,000개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투자는 오히려 그렇게 정보가 많을까 하는 생각도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 투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얼핏 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미국은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양이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로 치면 항공사, 대한민국 항공사와 미국 항공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잖아요. 공개돼 있는 정보가 아예 달라요. 예를 들면 무슨 저는 말인지 알겠어요. 항공사 해외 항공사를 볼 때는 마일마다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에서 얼만큼 어떤 비용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정보로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들의 코스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항공사들은 그 내부 정보 수준이네. 네. 근데 대한민국 항공사는 그걸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항공사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회사의 코스트 경쟁력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투자하는 거지? 해외는 그걸 그냥 공개해 놓고 근데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건 영업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해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항공사를 미국에서도 투자해봤고 유럽에서도 투자해봤고 그 동남아 쪽에 있는 항공사도 투자를 해봤는데 다 공개돼요. 다 공개돼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는 정보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와 그 부장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해외에서 투자하기 위해선 그냥 사업 보고서만 보면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개인한테 유리한 거죠. 네. 하기야 그 우리 노근찬 세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IR 좀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포스코나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네. 사업 보고서 상당히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죠. 요약 그냥 다 돼 있어. 그냥 한눈에 다 그 짧은 줄에 그 회사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게 그냥 진짜 A4 몇 장 안 되게 쓱 다 해주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편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의 주요 지표를 해외는 공개하고 한국은 거의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걸 알기 위해서
너무 다양한 맞아.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전화해 보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항상 물어보는 게 가동률이 어떻게 되세요? 그쵸. 그 가동률이란 건 어떤 기준의 가동률이에요? 뭐 3교대예요, 2교대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지금 실제 가동률과 진짜 할 수 있는 캐퍼시티 대비 가동률 얼마야 이런 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냥 공개해 주면 되는 거네.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한국에서는 그런 거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네. 전 미국에서 전화해봤거든요. 우선 IR 담당자를 연결하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화 하나에 IR 담당자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건 한국의 중소기업이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좀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IR 담당자랑 연결하는 게 우선 쉽지 않고 이게 전화보다는 뭐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질문을 해도 다 대부분의 대답은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나 아니면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개돼 있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거나. 공개돼 있지 않았는데 너한테만 알려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네네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국내 투자는 장점이 없어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제가 좀 잘 아는 기업,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잘 아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어떤 취미를 하고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다를 건데 아무래도 그 대상이 한국 기업일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국 비중이 어느 정도는 항상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 과자를 사 먹었는데 이거 맛있는데 근데 어디 과자야? 라면 먹었는데 이거 맛있는데 어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의 네네네네. 이런 그 피부로 닿는 피터린치식의 접근은 훨씬 더 한국이 유리하다. 그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접근을 제 투자의 좀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 좀 접근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이 시점에서 디피님의 이 방법을 개인들이 정말 좀 열심히 귀담아 들어서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물려가지고 괴로워하시는데 그게 일상이다라고 허허 털고 웃으시면서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 근데 사실 원래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사면 꼭 물려. 사면 꼭 물린다고요? 그죠.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너무 그죠, 많이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예, 뭐 사자마자 올라가기를 다 꿈꾸지만 그건 꿈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실 텐데 그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 시간에는 투자 방법론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각자가 다 각자의 투자 방법을 갖는 거지만 나는 이렇게 물리면서도 살아남는 투자법. 물리면서도 살아남는 투자법 있으시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네네네. 그거를 조금 개인들한테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뭐 이런 거. 네. 분할 매수 같은 거요. 네.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물리면서 살아남으려면은 처음에 살 때 확신의 정도가 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내가 사는 회사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그냥 시작할 때부터 나는 물린다라는 가정으로 이거 반토막이 나도 내가 더 오히려 살 수 있는 회사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뉴스와 반토막이 났을 때의 뉴스가 다를 거거든요. 그러겠죠? 회사는 똑같을 거예요. 회사는 똑같을 텐데 지금 내가 이 회사에 관심 있을 때는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관심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항상 그래요. 근데 반토막이 난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뉴스가 안 좋겠어요. 이 나쁜 뉴스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회사가 나쁜 뉴스가 쏟아지고 있을 텐데 지금 같이 좋은 상황이 아닐 텐데 그래도 내가 돈을 더 넣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정도로 강한 확신이 있으려면 저는 이게 취미가 됐건 직업이 됐건 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저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사용해보지도 않은 예를 들면 저는 핸드폰을 쓰지만 반도체를 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제가 공대가 아니라서 원리도 몰라요. 그런 데들을 제가 투자를 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반도체 투자는 거의 안 하셨겠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회사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한국 주식도 오랫동안 투자해왔고 지금까지 투자해오고 있지만 반도체, 바이오, LCD, 자동차, 철강 회사 및 그 하청업체 하나도 투자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산업은 아예 건들질 않아요. 사실은 그건 뭐 버핏이 나중에 이제 디피님 채널에 가면 버핏에 대해서 진짜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버핏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디피님 채널에 가셔서 채널 이름이 그냥 DP의 가치 투자라고 네.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 가시면 정말 잘 정리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지금 하신 말이 그 서클 오브 컨피던스라고 그죠. 표현하는 내 할 수 있는 영역에 머물러라. 그죠. 근데 버핏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거를 따라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그 제가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뭐 저도 차트로 시작하긴 했지만 가치 투자로 옮겨온 이후부터는 이제 뭐 그런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 혼자 공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그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랑 만나보면 되게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투자에서 뭐랄까 자리를 잡는 거는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쳐내는 거. 그렇죠. 이상한 행위들을 계속 쳐내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브로커 출신들이 되게 힘들어요. 쳐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단타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짧게 해서 뭐 이번은 하루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다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온갖 나쁜 습성들이 다 배어 있어 보면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일컬어 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결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결을 찾고 나면 의외로 단순하다는 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투자 방법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이거 한번 말하고 나면 이게 단데 더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내 스스로도 막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그 복잡해서 단순함으로 못 넘어가요. 아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분명히 머릿속에 다른 게 있어. 단순한데 진짜. 네, 난 진짜 그렇게만 투자하는데 얘 분명히 뭔가 밸류에이션도 엄청난 공식과 엄청난 엑셀을 갖고 있을 거고 막 회사를 보는 방법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정해져 있을 거야. 막 리서치도 막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있을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제가 리서치하면서 엑셀을 정리하지조차 않아요. 왜냐하면 정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원래 그냥 좀 알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네네. 뭐 구글, 넷플릭스, 애플 다 알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바이오 회사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뭘 하는지부터 처음부터 적어야 되지만 애플에 대해서 시작한다. 내가 아이폰이 뭔지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회사의 설명을 내가 지금 안 적어 놓는다고 해서 까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회사들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걸 뭘 적어 놓고 자시고 할 만한 것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네. 그냥 결국 이런 제가 잘 리서치하기 전부터 잘 아는 분야 중에서 잘 될 회사를 이때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 회사들 중에서 뭐가 잘 될 거냐. 이 고민만 마친 이후에 이거를 싸게 사서 오래 들고 있는다. 딱 이 간편한 공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거든요. 저는 적정 가격에는 절대 사지 않아요. 네. 어떤 회사가 제가 뭐 이건 그 밸류에이션은 다 마음에 있으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이 회사는 이게 적정하다라고 한다면 절대 사지 않아요. 네. 저는 무조건 싸다라는 기분이 들어야 싸거든요. 네. 그래야 30% 50%가 떨어져도 와 이건 미쳤는데가 되는 것 같아요. 적정 가격에 사고 나면 사실 적정 가격보다 30% 떨어졌으면 그렇게 싼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 뭐 30% 떨어졌는데 그렇지. 뭐가 그렇게 싸요? 그렇지. 적정 가격보다. 예를 들면 뭐 1,000원짜리가 700원에 파는 건데 뭐 싸긴 싸지만 막 뭐 이거 미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000원짜리를 처음부터 500원에 샀는데 거기에 30%가 떨어져서 예를 들면 뭐 350원에 산다. 라고 하면 이건 미친 거거든요. 요즘 한국 주식 그렇습니다. 퍼 5배 언더에 샀는데 퍼 3배 언더를 내려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싸게 사놓으면 여기서 더 떨어졌을 때는 정말 견디기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회사를 싸게 사고 나면
이 견디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괴롭지 않다. 네. 하지만 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괴로움보다는 훨씬 낮은 단계의 괴로움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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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게 또 어디서 또 좀 끌어와서 더 사야 되겠는데. 그죠. 지금 이제 다음 장기를 뭘 팔아야 되나? 이제 뭐 콩팥인가, 뭐 이제 뭐 손가락인가. 뭐 오히려 처음에 아우 더럽게 비싸게 샀네. 아우 안타까워. 이런 마음도 들죠. 그죠.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죠. 예. 네. 그러면 나눠서 사시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크스가 처음 사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주식을 갖고 있기 전까지는 조사할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통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유지를 하거든요. 네. 그럼 한 개의 포트폴리오에 보통 한 7%에서 15% 정도가 담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최소가 뭐 7%고 맥스가 뭐 한 10에서 15에서 20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6, 7%, 5에서 7% 정도는 빠르게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한 5에서 7%라고 한다면 네. 한 2, 3%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사고 아 조사가 끝났는데 괜찮다 라고 한다면 이 5에서 7% 사이를 빠르게 사는 거죠. 이게 빠르게 사는 이유는 이렇게 빠르게 사고 나면 폭등하더라도 먹을 만큼 먹었어. 이 정도는 먹으면 뭐 부족하지만 만족할 수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배가 아프지 않아요. 네. 근데 폭등할 리는 없거든요. 사고 폭등할 리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뭘 이게 예방하는 거냐면 초조해짐을 예방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기 전에 항상 내가 사자마자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네. 저 19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저한테 온 적이 없는 현실이지만 지금도 무언가를 살 때면 와 이거 내가 지금 안 사면 내일부터 폭등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이 5%에서 7% 내가 그 장기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물량을 그러니까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겠다라는 물량을 빠르게 사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5에서 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맥스로 사면은 15에서 20까지 살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리서치를 맞췄다고 해서 샀지만 이 정도 사놔야 더 리서치가 돼요.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내 피가 보여야 그렇지. 그다음부터 리서치가 되거든요. 그래 피를 섞어야지. 네, 그죠. 그 기업과 나를 피를 섞어야 네. 돼. 그래서 섞으면 좋은데 그냥 흘리고 있어야 돼. 적어도 적어도 딱 주룩주룩 흘리고는 있어야 공부할 맛 난다. 이 피맛과 함께 이제 공부의 의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에서 7% 정도의 그런 저는 이제 장기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 장기 물량을 보유한 이후에 리서치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하면서 몇 %까지 채울 건가를 결정하고 그 나머지는 최대한 늦게 사요. 최대한 늦게 산다는 말이 예를 들면 뭐 한 달 동안 나눠 삽니다의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6개월 이상 몇 달 동안 나눠서 네. 충분히 나눠서 나머지를 매수를 하는 게 저의 기본적으로 사는 방식이고요. 팔 때는 이제 웬만하면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일괄 매도를 추천해요. 일괄 매도를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매도를 하고 나서 이 모든 뉴스를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매도를 하면 꼭 올라요. 매도를 하고 떨어진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매도를 했는데 다음 날부터 떨어져서 내가 고점에 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고점 근처에도 판 적이 없어. 대부분 이제 어쨌든 전 좋은 회사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파는 많은 이유 중에는 사실 다른 회사로 교체하기 위해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른 회사가 더 높게 오르길 바라는 건데 교체 안 했으면 더 수익률이 좋을 경우도 많아요. 그렇겠죠. 그럼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이게 배가 아프면 그냥 삶도 흐트러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지 몰라. 저같이 마음 약한 개인들은. 그래서 저는 매도는 그냥 일괄로 매도해버리고 네. 모든 뉴스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한 1년에서 2년 후에 다시 봐요. 1년에서 2년 후에 보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내 매도 단가를 까먹었을 때. 그래서 어떤 가격인지 딱 나왔을 때 내가 얼마에 매도했지가 기억 안 나면 배가 안 아프거든요. 네. 근데 매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단가가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계산이 돌면 안 돼. 그 단가가 기억날 때까지는 계속 뉴스를 보면 안 되고요. 네. 머릿속에 내가 판 단가가 아예 까먹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를 다시 보고
또 뭐 이렇게 다시 산 경우도 있고요, 저도. 네. 뭐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할 매수, 일괄 매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아,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네. 네. 근데 팔고 나서 더 올라가요, 보통은? 더 올라가죠. 그렇군요. 저는 팔고 나서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하긴 뭐 근데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는 이거 있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팔고 나서 더 올라가야 내가 그만큼 기업 조사를 잘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팔고 나서 떨어지면 기분 더 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단기간은 기분이 좋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내가 기업을 아예 잘못 봤네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야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요즘에 이 주식 한 자락 한다 하시는 분은 다 금리가 어떻고 미국 연준이 어떻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누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데 이제는 각 연준 은행의 총재들 이름 다 외우게 생겼고. 그러게요. 지금 난리잖아요. 어떻게 거시경제는 보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FOMC 저번에 이거 한번 말했다가 이제 댓글에 저런 인간은 전문가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댓글이 쓴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 19년 투자하면서 FOMC라는 단어를 2년 전에 알았어요. 저는 도대체 그 단어가 탑인데 탑? 네,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은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엄청나게 또 많이 팔로우업 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이런 거예요. 그냥 NC소프트다, 뭐 리니지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이자율을 결정했어. 라고 하면 김택진 대표님이 갑자기 미국의 이자율이 이렇게 출렁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엄청난 대박 게임을 갖고 있지만 1년 미루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까요? 안 그러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자율이 올랐어. 엄청난 대박 게임이야. 유저들이 이거 엄청난 대박 게임이라서 너무 하고 싶은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졌네. 다음 달에 해야지. 안 그럴 거거든요. 네. 우선 하다가 결제 시기가 조금 늘어질 수는 있어도 하긴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회사를 보는 입장에선 사실 연준의 의사결정이나 이자율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 금융회사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금융회사를 보는 게 이거에 큰 연관성이 있겠죠. 특히 해외 금융회사라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예를 들면 제가 게임회사를 보면서 게임회사의 법이 바뀌는 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셧다운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한국이나 중국 게임 회사에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셧다운 제도가 그럼 마이크로냐라고 하면 매크로거든요. 이렇게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관련된 매크로는 그냥 회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도 제가 금융회사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뭐 게임 회사로만 혹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전혀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매크로는 교양이라고 말하기에도 효용이 없다. 교양은 지식이라도 쌓이지만 매크로는 지식도 안 쌓여요. 하물며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있는 매크로의 기억들이 그렇게까지 남아있지도 않고 그게 지금 투자 의사결정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투자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피해야 될 변수에 좀 더 가깝다. 오히려 그거에 눈을 감는 게 차라리 낫다. 그죠? 그 시간에 그냥 넷플릭스를 보고 여자친구랑 술 마시고 이게 훨씬 낫다. 그게 투자에 훨씬 더 도움된다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뭐 누군가는 당연히 반대하시겠지만 가치 투자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매도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매도 의사결정은 사실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생각했던 그 좋은 회사의 가정이 깨지게 되면 매도해야 그거는 뭐 잘못됐을 때. 회사가 잘못되면 매도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적정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 가치보다 싸게 샀는데 이 회사가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주가가 형성돼 있다. 라고 하면 저는 팔아요. 매도.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훨씬 높으면 팔고요. 그리고 적정 가치 근처에 있더라도 뭐 그 아래에 있더라도 지금 이걸 팔아서
더 좋은 회사를 살 수 있으면 팔아요. 다른 적정 가격 대비 할인이 엄청나게 되는 회사가 발견되면 그죠? 이거 뭐 적정 가격 근처라도 그냥 던지고 싼 할인된 주식으로 넘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의 내용과 가치의 하락이 이 복합적인 부분이 네. 기존에 갖고 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기존 거를 팔고 이때는 뭐 떨어지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네네. 예, 팔고 사서 보통 이렇게 한 세 가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정 가치는 대략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적정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업마다, 업종마다, 업태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 이거는 근데 너무 달라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자면 네네네. PER 배수로 따져 본다면 네네네.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10%면 적정 가치 PER 10배야. 근데 뭐 영업이익 20% 나는 소프트웨어 업체 그러면 PER 20배의 적정 가치야.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저는 적정 가치를 생각할 때 PER이라는 변수, 영업이익률이라는 변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회사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DCF,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땡겨오는 게 이 회사를 산술적인 적정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네. PER이나 PBR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이거를 그냥 편하고 우리가 쉽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해주시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여기엔 저는 왜곡이 좀 심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적정 가치라고 논하기에는 너무 심한 왜곡이 있다. 예를 들면 뭐 PR이 적정 가치다라고 한다면 적자 기업들은 다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럼 뭐 그 회사들 저한테 다 100만 원씩에만 팔으셔도 제가 다 살 거거든요. 회사가 마이너스면은 이 회사 전체를 저한테 100만 원 팔면 회사가 이득이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팔 거잖아요.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PER은 얼마나 허황되다. 예, 그러니까 담고 있는 게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두 회사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업종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그냥 검색 엔진 하고 있어. 네이버 다음인데 점유율이 똑같아. 네. 그래서 둘 다 1년에 1조씩 내고 있어요. 네. 네이버는 그냥 그 1조를 통장에 쌓아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는 이 1조를 벌면서 1조 5천 그러니까 5천억 매년 5천억씩을 새로운데 막 인건비로 막 투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 매출도 안 나오고 있어. PER로 치면요 무조건 A가 더 좋은 회사예요. 근데 저라면 B를 살 것 같아요. 네. 이 B가 투자하고 있는 쪽이 유망하다면. 근데 PER로 치면은 B는 A보다 절반일 거거든요. 네. 비용 구조는 훨씬 더 그렇지. 높을 거고요. 영업이익률도 훨씬 낮을 거고요. 그렇지. 근데 B가 훨씬 더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PR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PR을 말한다. PR로 적정 가치를 구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숫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그 생동성, 생동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회사한테 내 자본금을 맡겼을 때 내 자본금을 맡아서 운용을 잘해줄 사람인지 약간 기업과 동행하는 개념이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죠?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이 PER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현재 찍히는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미래의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네. 거예요. 제가 A보다 B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익은 1조가 찍히고 5천억이 찍히겠지만 A라는 회사는 계속 1조만 찍힐 거고요. 네. B라는 회사는 지금은 5천억이지만 투자한 게 더 좋을 거라서 네. 나중에는 2조, 3조가 찍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B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도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은 숫자 기반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이 사업성에서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얼만큼의 1년, 2년, 3년, 4년 후에 각각 얼마의 돈을 그렇죠, 벌어줄 건지를 해서 그걸 현가로 환원을 해시켜서 네네네. 그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산다. 그죠.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엑셀을 하지 않는다.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A보다 B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엑셀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B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더 좋다면 네. B가 좋을 거다. 하지만 그 근거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DCF적으로 생각만 한 거지 엑셀을 돌린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간다. 근데 그게 되게 정성적인 판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다 없다를 네네네. 요 일을 하면 요만큼 돈을 벌어까지는 오케이인데 네네네. 이 회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그러니까 PER 역시 마찬가지인 건데 네. PER 역시 PER이라는 가정 자체가 지금 금액을 미래에도 계속 번다는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벌지 안 벌지 어떻게 그건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네.
방금 말씀 주신 질문과 이 회사가 투자하는 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와? 네네. 지금 이익을 계속 낼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는 똑같은 어떻게 알아거든요. 네. 예. 근데 한쪽에는 확신이 있고 한쪽에는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죠. 네. 예. 둘 다 어쨌든 미래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 미래만 불확실하고 과거에 찍힌 미래는 미래가 지속될 거는 불확실하지 않다. 라고 하면 저는 수만 가지의 사례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삐삐, 시티폰 이런 회사들 한 해 이익 찍혔다고 그 다음에 절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것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다 추락하거든요. 네. 예. 시간이 지나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PER이라는 개념조차도 그냥 미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들어보면 상당히 정성적인 계량 아니냐. 그 숫자를 지금 숫자를 그렇죠, 그렇죠. DCF 하는 요 안에 있는 이 네네. 레시피가 되게 정성적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을 해보면 네네네. 그래서 경영자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고 연결되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정량화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론은 정성적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기업의 대주주와 그 기업의 경영자가 잘할 거다. 네. 그 확신. 그리고 잘해 왔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 낼 거다. 네네네. 걔네들이 그 작품을 만들면 DCF 하면 이렇게 나온다. 네네. 이런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지금 접근이. 그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가장 큰 접근은 뭐냐면 이런 DCF적인 사고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약간 완벽주의자가 많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미래를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의 가정은 뭐냐면 대충 맞자. 그러니까 대충 맞는 게 이거 진짜 개인 투자한테 너무 정말 대단한 이거는 진짜 가르침이야. 진짜 이 개인들이 이건 들어야 돼, 진짜. 네. PER은 저는 정확히 틀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맞을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정확히 틀리는 방법과 대충 맞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서 저는 그냥 대충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PER은 정확하게 틀리는 방법이라 이거는 맞을 가능성이 없는 방법. DCF처럼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 회사를 잘 알고 있으면 이 대충 맞을 수 있는 방법인 거라 네. 예, 대충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네. 그리고 이거를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성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정량화 시켜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우리 DP의 가치 투자자 사이트에 가시면 넷플릭스 분석한 걸 들으시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약간 약간 끄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네, 광고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요거하고 그거 실제로 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들으면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현금 보유 비중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작년에 제가 현금 비중이 조금 높았어서 이제 작년 상승장을 많이 못 먹긴 했지만 저는 투자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의 포지션은 현금을 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저는 굳이 만들지 않는다. 일부러 몇 %를 가져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최대한 0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정도. 진짜 개인 최적화다. 말씀하신 완전 개인 최적화 투자 방법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필드에서 20몇 년간 개인들하고 계속 왔다 갔다 씨름하면서 지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방법이 진짜 개인 투자한테 최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물려도 예를 들면 뭐 다행히 이번 폭락 때는 저는 이제 폭락되기 전에 현금 비중이 좀 있었어요. 현금 비중을 되게 제가 투자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거의 1년 이상 되게 높은 현금 비중이 있었어요. 살 곳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그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고 나 못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살짝 생각하셨었잖아요. 그죠. 그 계기는 뭐예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 말에 재작년 12월쯤에 이제 현금 제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평가도 많이 됐고 뭐 다른 이유들로 이제 좀 많이 팔고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놨어요. 2022년 말, 네, 2020년 말, 2020년 12월 예.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못 사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너무 가격이 높아서 적정 가치 대비. 네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회사들을 막 보고 있는데 제가 볼 회사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다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생각은 난 망했다. 드디어 눈에 안 보인다. 내 눈에는 기업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망했다. 그냥 놀자. 라고 하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은퇴를 선언하고
예, 제주도 시간을 좀 더 늘리면서 네. 이게 좀 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상승장을 많이 못 먹었어요. 사실 작년 마지막 불꽃이 제일 화려하고 급하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불꽃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네. 못 먹으면서 그냥 난 망했으니까, 난 은퇴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았는데 올해 은퇴 번복하신 거네. 아직 번복은 안 했습니다. 아직 은퇴 상태. 하지만 이제 올해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살게 다시 생겼어. 예, 살게 다시 생겨서 이제 다시 좀 많이 담았어요. 예. 예, 많이 담았고. 옛날에 파른 것도 다시 담으셨죠. 그죠. 뭐 근데 그냥 이게 새로운 리서치를 전혀 안 했고요. 그냥 옛날에 리서치해놨던 회사들 중에서 기업 가치가 여전히 좋은데 많이 떨어진 회사들. 뭐 반토막 이상 3분의 1 토막 뭐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다시 많이 담았고요. 뭐 현금 비중이 이제 최근에는 좀 이상하게 많긴 했지만 최근 이 1년을 제외하고는 저는 현금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지난 19년 동안에. 네네네. 항상 현금 비중은 0을 맞추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었고요. 네. 사실 최근 1년도 0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냥 제 눈에 안 보여서 0을 못. 그러니까 버핏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한 건 아니고 잘 분석하신 거지. 버핏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분인데. 네, 그죠. 예. 그렇게 막 버핏의 인생을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대담하기 전에 사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했던 내용들, 버핏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좀 버핏 닮아간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버핏은 의도적으로 이 시장이 고평가다라고 느끼면서 주식을 빼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고평가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병신이구나. 내가 못 찾는다.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하는 거. 내가 못 찾는다. 더 이상 찾을 게 없다. 본능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의도보다. 아니. 이건 진짜 약간 그냥 이렇게 그 뒷걸음질 치다가 잘 걸린 정도. 왜냐면 뭐 19년 동안 고평가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근데 그냥 이번에만 잘 걸린 거죠. 네. 하기야 작년 한 해 동안 속 좀 근데 다 팔아서 안 보셨으면 속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예를 들면 제가 현금 비중이 그 100이 아니었거든요. 한 50%좀 넘는 수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50%도는 여전히 이제 뭐 주식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 퍼센트적으로는 속이 쓰렸지만 이제 그냥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그냥 그래도 그렇지, 절반만 투자했어도 작년엔 좋은 시장이었어요.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뭐 따로 현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신다. 그죠. 그렇구나. 현금은 최대한 없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네, 지금 도탄에 빠진 개인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같은 개인 입장으로서. 네. 지금 다들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하는 말이 3,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위험이 컸고 3,300에서는 정말 위험이 컸을 수 있고 근데 지금은 1,000포인트가 빠졌으니 위험이 줄어든 거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도 작년 연말은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했는데 이제는 적절해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기 너무 좋다. 하지만 좋다. 단점이 있다면 네. 아무도 현금이 없다. 현금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지 않아요? 현금이 없다. 하지만 현금이 있는 누군가에겐 사기 좋다. 그렇다고 레버리지는 하시면 안 돼요. 레버리지를 하시면 저희가 못 기다려요. 이 뭐 코로나 때처럼 한두 달 만에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뭐 되게 오랫동안 거치면서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실 레버리지가 있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한다는 대원칙은 지키셔야 하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배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여유 자금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냥 견디자. 요게 뭐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두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사면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생각이 맞다라는 말씀과 기다리다 보면 좋은 회사만 잘 고르셨다면 혹은 인덱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한국 인덱스가 아니고 글로벌 인덱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기다리셨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싸진 않잖아요. 네? 미국 인덱스가 아주 싸진 않잖아요. 어떤 기준에서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 인덱스는 예를 들면 5년 뒤에는
정고점을 돌파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 많이 한 30% 20 몇 프로씩 빠졌으니까. 글로벌 인덱스가 지금 미국 인덱스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장기적인 시간 내에서는 없다.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덱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뭐 그냥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그러네. 그냥 오를 거다. 정고점만 가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한 40 몇 프로가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저희 뭐 숫자를 잘 모르겠지만 한 33% 정도 빠졌었습니다. 네네. 네네. 그럼 그러니까 더 역으로 해보면 한 40% 오르겠네. 네, 그러네요. 네. 예. 오늘 저희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증시각도 TV 처음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대담한 거는 사실 좀 미안하죠. 이렇게 폭락장에서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이래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가치 투자자들끼리 통하는 좀 유쾌한 대화였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들끼리 통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너무 즐거웠는데 우리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그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또 이게 그 유튜브를 듣다 보면은 이게 가장 안쓰러우신 분들이 비전문가의 유튜브를 전문가의 유튜브인 것처럼 듣고 계시면 가장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 그렇죠.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는 학원이 있다고 쳤을 때 그 교수, 그 선생님이 전 야구 선수가 아니라 야구 해설사인 경우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네네. 보통 코치는 야구 선수였던 사람이 하는 그죠. 거니까. 프로 야구를 꿈꾸는 사람의 학교니까. 근데 이 주식에서는 우리는 모두 프로 주식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아마추어가 없으니까. 근데 가끔씩 이 해설자, 그러니까 프로 투자자가 아니라 해설자 같은 분들께 본인은 투자해 본 적이 없고 그냥 해석만 잘하시는 분들께 그 해석을 듣는 게 아니라 투자 얘기를 듣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시황 얘기를 듣고 해설 얘기를 듣는 건 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투자 얘기는 정말 투자의 방법론과 이런 멘탈과 이런 얘기들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는데 이걸 해설자 분들께 듣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증시각도기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해설자에서는 잘 벗어나셨다. 적어도 투자자의 유튜브 채널은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이 채널을 계속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린 건 아닌데 저희 채널을 이렇게. 그 부탁이 아니었나요? 아까 주신 게? 농담이에요. 네,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실질적인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해보니까 이번에 하락장에서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떠나는구나. 그렇죠. 진짜 선수들이 굳이 안 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디피님과 함께 여기에 나왔던 여러 투자자들 중에서 그 물리기도 1번이고 제일 많이 물린 것도 1번이고 그다음에 이건 나보다 너무 심하다 하는 것도 1등이었는데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가 따라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도 1등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디피님이 나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오늘 아마 투자자로서의 속내가 제일 많이 까인 시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노하우가 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영상을 몇 번씩 보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장하셨다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마다 한번 돌려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의 큰 그 등대 같은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오늘 디피님의 그 말씀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선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